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인물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556만 원을 훔친 죄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형을 더해 무려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는 경찰과 대치를 하던 중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음악을 들려달라고 했는데요. 이 인물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탈주하게 된 동기는 무전유죄의 이전무죄입니다. 그만큼 법이 저희한테 불리했고요. 비지스의 홀리데이 테이프 보내주시오. 자,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은 바로 지강헌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유행시킨 1988년 미결수 집단 탈주 사건의 주인공 지강헌입니다. 지강헌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찰수사연수원 박재일 교수 그리고 홍은주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강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강헌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지강헌, 1954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강헌은 약 556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8년 10월 지강헌을 포함한 12명의 미결수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호송버스를 탈취했는데요. 탈주범 대부분은 자수했지만 지강헌과 안광술, 한의철, 강영일 일당은 서울 가정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탈주 9일째 되던 날 지강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경찰은 진압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강헌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네, 1988년 10월 어느 날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도망친 탈주범 4명이 주택에 들어가서 인질 볼모로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요. 급박한 그 장면 전국에 생중계됐죠. 박재일 교수 당연히 이 사건 기억하시겠죠? 네. 지강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총기가 이용이 됐거나 또 탈주가 됐거나 또는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 의심되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또 특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진 사건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홍은주 교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많이 봤어요. 막 험악한 죄수들이 뭐 이런저런 수단을 사용해서 뭐 교도관을 이렇게 막 때려 눕힌다든지 해서 탈주하는 모습.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탈주할 수 있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교도소 내에서 철사나 쇠꼬챙이 같은 것들을 몸에 미리 이렇게 숨겨서 그 호송버스에 탑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몸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교도관들의 그 근무 형태가 24시간 2교대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2교대. 네, 그러니까 너무 살인적인 그런 근무 시간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피로함이나 이런 것들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그 교도관들의 근무 형태가 조금 더 완화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박재일 교수, 이 지강헌은 556만 원 단순 절도범이었잖아요. 다른 그 12명의 탈주범들 중에는 폭력, 특수 강도 뭐 이런 미결수들도 있었는데 이 단순 절도범이 왜 무리하게 그렇게 탈주를 감행하게 됐던 거죠? 네, 지강헌 일당들이 이렇게 탈주한 결정적인 이유는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시행되던 법 중에 사회보호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은 뭐 1980년에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반대나 불만 세력들을 격리시킬 목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흉악범 또는 상습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강헌은 그 일당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일단은 뭐 사회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는데 징역 7년에 보호 감호 10년. 그래서 1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556만 원을 훔쳤는데 징역 7년 보호 감호 10년 총 17년.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근데 이런 지강헌의 절망스러운 그 감정들을 증폭시킨 사건이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 사건. 정경환. 전경환이 무려 뭐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죠. 겨우
선고받았던 형은 7년에 불과한 같은 징역 7년인데 네네. 지강헌과 달리 보호감은 없었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감형받고 네, 특사론도 또 뭐 나왔잖아요. 2년 만에 나오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 네, 그래서 결국 이 사회보호법이 2005년에 폐지가 되긴 했지만 예. 이들이 이렇게 그 절망스러운 감정들에서 증폭시킨 그 이 보호 감호, 아하. 이 불공정이 결국은 탈주를 감행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당시 지강헌과 탈주범 일당은 교도관에서 탈취한 총을 가지고 서울 시내 가정집 여러 곳을 돌면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고 인질극까지 벌였습니다. 홍은주 교수님, 이러한 상황들 흔히 발생하진 않지만 늘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협상 전문가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인질 상황, 보통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예, 지강헌 일당에 의해서 발생된 인질극은 이전에 그 김상헌과는 좀 다르게 비타겟팅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겟팅. 네, 이 범죄 장소에서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되는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네. 김상훈 사건은 안산 인질범 자기의 전처의 딸들하고 네. 그리고 새로 결혼한 남편들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타겟으로 아예 삼고 한 것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 지강호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네. 인질로 잡아서 비타겟팅이다. 그렇죠? 네, 예. 비타겟팅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범죄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피해자들을 억류하고 이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네. 잡힌 피해자들은 단지 도구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 사항들을 하는데요. 뭐 기자를 불러달라던가 아니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위해서 교통수단이 봉고차를 승합차. 예, 승합차를 네네. 달라고 했던 이런 실현 불가능한 요구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런 그 상황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 그리고 인질범들을 자극시키지 추가 자극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대응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않도록 하고 침착하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지강헌을 포함한 탈주범 일당 4명은 인질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저희한테 흉기를 갖다 댄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언니가 창문에 있을 때 때리고 위협하고 이러면서도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질들은 일반적으로 인질범에게 두려움, 공포 또는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큰딸이 쓴 글을 보면 오죽하면 내가 나를 인질로 삼아서 빠져나가라고 요구했을까? 내 동생들은 왜 그들을 오빠 혹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을까? 라고 하는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재일 교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인질 상황에서 이제 감정의 전이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감정의 있습니다. 전이 현상.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 콜럼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 아시겠지만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아하. 그 2개 중에 하나가 이 지강헌 사건의 피해자와 또 지강헌 일당 인질범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인질이었던 뭐 큰딸, 뭐 작은딸, 그 자녀들 또 피해자 이런 피해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인질범들한테 저런 호의적인 언어들을 쓰는 것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하려고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스톡홀름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협상 요원들이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 첫 네. 번째가 이제 같은 장소에 억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장소? 네, 예. 인질범과 인질이 다른 장소에 격리돼 있으면 감정의 전이 현상들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질범이 인질한테 직접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아하. 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피해자 가해자가 함께 오랜 시간 있으면서 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고 때리지 않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는 네. 생각이 들게 되고 이건 뭔가 다른 원인, 밖에 있는 네, 사회나 그렇죠 경찰이나 네, 네. 이곳에 같이 좀 적대감을 갖게 되는 그래서 네. 공동의 공범의식이 형성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홍은주 교수, 그렇다면 이건 경찰이나 또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걸 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네. 그러면 위기협상 전문요원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까? 예, 이 협상 요원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십거리와는 좀 다른 영역인데요. 네. 일단 그 인질 상황에서 일부 석방된 인질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네. 이 인질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 정보를 석방된 인질이 오히려 인질범을 돕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경찰에 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경찰보다는 인질범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인질에게서 제공되는 정보는 교차 증명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하.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사실 인질범이 숨쉬는 것조차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강헌과 탈주범들은 인질극을 벌이던 중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어떻게 죄수가 판사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 부장 판사, 강 판사가 내린 판결은 만인 앞에 평등한 시대적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내린 잘못된 판결이다.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네, 지강헌과 탈주범 일당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교수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그때 이후로 뭐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예. 예를 들면 뭐 일당 뭐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했던 전 대주그룹의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뭐 극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또 기업 사주에게 또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태도들 이런 것들로 보자면 시간이 아주 장시간 흘렀지만 지금 현재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화두는 진행 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도 정책적인 층위에서 이런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강헌 일당의 범죄가 결코 미화되거나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범행에 단초를 제공한 사회 불평등, 네. 특히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 네. 아주 가벼운 형벌만 받고요. 때로는 뭐 마약을 엄청난 양을 밀수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래도 집행유예. 네. 가진 자들에게는 유독 이렇게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네. 이 사법부의 모습은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네.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꼭 그 부조리가 없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홀로 남은 지강헌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려달라고 요구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구한 점 어떻습니까, 홍은주 교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안광수가 한희철이 자살을 한 이후에 이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인재 상황에서 네고시에이터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알아내야 될 것들은 자살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강헌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지경까지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마지막 순간의 요구 사항은 자살의 가능성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망하기 직전에 본인의 마지막 소원인 어떤 비지스의 할리데이라는 평소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지강헌의 어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주면서 네. 결국 자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아직 경찰 위기 협상 또는 인질 협상 전문 요원들이 양성되지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협상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일선 강력 형사들이 네. 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대응하다 보니 네. 저는 자살의 징후를 설마하면서 포착하지 못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음악을 네. 들려주고 그것이 결국 비극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많이 아쉽네요. 네네.
네, 박재일 교수는 과연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지강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몽타주 포인트는 네. 뒤틀린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틀린 분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강원 일당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사회에 쏟아낸 분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공정의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들의 분노가 인질 사건 이전에 그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들, 절도, 강도와 같은 이런 범죄 성향으로 봐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문제 이전에 스스로에 대한 삶의 좀 성찰적인 시각들로 또 봤었어야만 하지 않겠냐라는 아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성숙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집에 침입을 해서 금전을 훔치거나 절도 행위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평온한 집에 뛰쳐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억류하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런 화두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뒤틀린 분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뒤틀린 분노.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은주 교수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지강헌의 이해 포인트 무엇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본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생명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가치.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인질범이든 인질이든 모든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대가가 대체 불가능한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사건의 경우는 3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당시에는 국내에 그 인질 협상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그런 3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이런 희생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제 향후에는 군사에서도 탈영병이나 해양에서 어선 납치 네. 그리고 교도소 폭동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가능하죠. 그런 가능합니다.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꼭 정착이 되어서 지강헌 사건과 같은 이런 네. 안타까운 희생은 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하. 바람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이 네네. 지강헌 사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줌에 탈주범의 가족이 현장에 옵니다. 네네. 그래서 밖에서 막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감정 설득이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그것이 더 비극을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족이나 어떤 애인, 친구 이렇게 그 인질범이나 그 경찰관을 제외한 대화하는 경찰관을 제외한 사람들을 제3중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제3중재자 투입 문제는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FBI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정도로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제3중재자의 투입은 자극 요인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제3중재자인지 이러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네, 그렇게 위험했던 볼 수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강헌의 이면을 짚어봤는데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지강헌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556만 원 절도, 뒤틀린 분노,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지막 홀리데이, 12인의 탈주범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지강헌의 이면은 뒤틀린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